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민담과 구전설화, 옛날 이야기를 통해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 풍자와 해학을 만나보세요. 이번 시간엔 마님의 비밀을 비롯해서 빛을 내는 진주, 거인의 알, 그리고 노래하는 장미, 이렇게 4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마님의 비밀. 초오리는 어릴 때부터 주인집 딸과 친자매처럼 지냈다. 그러다가 주인집 딸이 혼례를 하자 몸종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하지만 딸의 남편은 바람둥이였고 아내가 데리고 들어온 초오리를 보자 마음속에 흑심을 품기 시작했다. 초오리는 천한 처지지만 풋풋한 나이에 용모가 단정하고 행동이 얌전해서 양반집 규수 못지않았다. 눈치가 빠르고 민첩한 초오리는 며칠 가지 않아 남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내 비록 아씨를 모시고 있었으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친자매나 다름없이 지내왔는데 여기 더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초오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주인집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날 이때까지 같이 먹고 자고 서로 의지했는데 도망쳐서 피하는 게 상책이야. 아씨께 얘기하면 허락하지 않을 테니 몰래 떠나버리자. 초월은 그날 밤 집을 떠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 여자 혼자 다니면 불편한 점이 많겠지. 행랑채에 있는 하인의 옷을 가져다 입어야겠다. 떠날 준비를 마친 초월이는 주인 아씨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아씨도 초월이를 의지하며 힘든 시집살이를 잘 견디고 있었다. 아씨는 무슨 일이든지 초월이에게 다 얘기했다. 동갑내기지만 초월이는 워낙 영리하고 씩씩해서 아씨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런 아씨를 두고 떠나는 초월이는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상황에서 더 머물러 있다가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건 뻔한 사실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초월이는 어느 때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아씨를 보살폈다. 아씨, 밥도 더 잘 드시고 건강해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견뎌내시고 행복하셔야 해요. 초월아, 왜 그런 말을 하니? 멀리 떠나려는 사람처럼. 아씨는 근심스런 표정으로 초월이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초월이 손을 꼭 잡고 수고했다며 가서 쉬라고 말했다. 아씨와 헤어진 초월이는 남장을 하고 보찜을 등에 메고 무조건 한양 쪽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며칠을 한양을 향해 걷다가 어느 날은 주막에서 점심을 먹으며 안을 살펴보니 늙은 주모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혹시 일할 사람 필요하지 않은지요? 초월은 여비도 떨어졌고 며칠을 걸어오느라 지친 탓에 주막에 머물러 살면서 앞일을 생각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아도 잔심부름할 총각을 두려던 참이었수. 주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허락했다. 초월은 그날부터 장작 패기부터 저작거리에 심부름 다니기까지 바깥 일을 도맡아 했다. 그런데 주모가 가만히 살펴보니 차림새는 남자지만 하는 행동이나 얼굴은 분명 여자인 듯 했다. 너는 하는 짓이 분명 여자 같구나. 혹시 여자 아니냐? 초월이는 아니라고 딱 잡아댔다. 그렇게 3달 정도 흘렀을 때였다. 부엌에서 불을 지피던 초월이의 장단지를 보던 주모는 여자가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어 캐물었다.
초오리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주인집에서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찾기를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다. 그런 생각으로 주인집을 떠났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여기 치마와 저고리가 있으니 이걸 입어라. 초오리를 대견하게 생각한 주모는 치마와 저고리를 준비해서 입으라고 건네주었다. 입어보니 미모가 양반집 규수보다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다. 게다가 부엌 일을 시켜보았더니 음식 솜씨 또한 정갈하고 바느질 솜씨도 보통이 아니었다. 주모는 복덩이가 굴러왔다며 친딸 이상으로 보살펴 주었다. 다시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과거 보러 가는 선비가 주막에 묵게 되었다. 밥을 먹던 선비는 정갈한 음식 솜씨와 밥맛에 반해 말했다. 주모, 어찌 이리도 밥맛이 좋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지 까마득하구려. 그러자 주모는 이 음식은 부엌에서 일하는 초오리라는 애가 다 장만한 거요. 라고 말했다. 그렇잖아도 아까부터 초오리의 아름다움에 반해 내심 흠모하고 있던 터라 눈이 번쩍 뜨였다. 그렇소? 초오리란 처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소만. 주모는 초오리를 불렀다. 선비는 초오리에게 낭자, 나는 이천에 사는 이선비인데 과거 보러 가는 길이오. 이번에 과거에 합격하면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그러자 초오리가 선비에게 말했다. 내가 비록 이런 집에서 일하지만 나는 본디 양반집 처자인데 가난한 사람의 아내가 될지언정 부잣집 후첩은 될 수 없으니 그리 아시오. 낭자, 나는 아직 결혼한 몸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오. 선비는 아직 장가를 들지 않은 노총각이었다. 뜻하지 않게 부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선비는 장가들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집안을 돌보며 살았다. 집안은 대대로 뿌리 있는 명문 가문이었고 재산도 대단했다. 성격이 온순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학문에도 뛰어나지만 벼슬의 뜻이 없어 지금까지 과거 시험을 치르지도 않다가 좀 늦은 나이에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대의 조건에 맞으니 정식으로 청혼하겠소. 초월은 선비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선비는 과거에 합격하여 돌아오는 길에 초월이를 데려가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과거를 통해 벼슬길에 올랐다. 시댁에 간 그날부터 초월이는 남편을 잘 섬기고 알뜰살뜰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다. 하지만 초월이의 마음 한구석엔 죄책감이 있었다. 몸종이 하루아침에 양반집 마님이 되었으니 내심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초월이는 더 열심히 살았다. 바느질 솜씨가 좋은 초월이는 아이들 옷과 남편의 옷을 지어 입혔고 아이들도 예절과 학문에 대해서는 다른 부모보다 더 엄격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도 잘 부려 마님을 존경했고 마님의 말에 잘 따라주었다. 초월이가 시집온 후 재산도 더 늘어나고 어려운 사람들도 보살펴 주었다. 일가 친척과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어질고 착한 마님을 칭찬했다. 세월이 흘러 초월의 남편은 높은 벼슬에 올랐고 아들 셋도 아버지 뒤를 이어 모두 벼슬길에 올랐다. 남편이 나이 들어 관직에서 물러나고 초월이도 이제 세월을 뒤돌아보게 되었다. 양반집 처자로 거짓 행세를 해왔으나 이렇게 가정을 지키며 잘 살았으니 후회는 없어. 초월이는 남은 생애 동안 인자한 마님으로 비밀을 간직한 채 행복하게 살았다. 빛을 내는 진주.
동해에 용왕과 마일이라는 지혜로운 딸이 살고 있었다. 용왕은 마일이의 훌륭한 남편감을 찾는다는 포고문을 냈다. 많은 남자가 마일이의 신랑이 되기 위해 모여들었다. 하지만 마일이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을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작고, 너무 뚱뚱하고, 너무 마르고, 너무 돈이 많고, 너무 가난했다. 그러면 어떤 남자를 원하느냐? 아버지가 물었다. 전 부자이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싫어요. 가난해도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 좋아요. 어느 날 용왕은 육지의 강가에 사는 가난한 웨이징이라는 젊은이 얘기를 들었다. 그는 정직하고 용감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그래서 왕은 사윗감으로 적당한지 시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왕이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그 용감한 젊은이 웨이징은 꿈을 꾸었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강가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꿈이었다. 그 꿈이 하도 선명해서 쌍둥이 형인 웨이링에게 꿈 얘기를 했다. 웨이링은 심술사납고 항상 자기 형제를 질투했다. 웨이링은 자기 형제가 그런 꿈을 꾼 것까지도 질투를 했다. 또 꿈 얘기냐? 꿈은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다시 잠이나 자. 쓸데없는 생각 말고. 웨이징은 다시 누워서 잠에 빠졌다. 하지만 웨이링은 옷을 입고 살그머니 밖으로 나갔다. 웨이징은 다시 같은 꿈을 꾸었다. 꿈을 깨도 현실같이 느껴졌다. 그런데 웨이징은 아직 해도 안 뜬 어두운 새벽에 웨이링이 나간 걸 알고는 혹시나 해서 강가로 달려갔다. 과연 웨이링이 거기에 있었다. 웨이징이 웨이링을 부르려고 할 때 그들 앞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달빛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고 개똥벌레들이 반짝이며 날아다니는 강가의 바위 위에 꿈에서 본 마이리 공주가 서 있는 것이었다. 공주의 검고 긴 머리카락이 바람결에 살랑거리며 빛났다. 형제는 즉시 공주에게 반해버렸다. 공주는 분간이 안 되게 비슷하게 생긴 쌍둥이를 보고 신기해하며 좋아했다. 두 분 중에 누가 정직하고 용감하지요? 바로 나요. 쌍둥이는 즉시 대답했다. 그럼 시험을 해보겠어요. 어두운 밤에도 빛을 내는 진주를 가져오세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될 거예요. 그 진주는 동해의 용왕이 가지고 있어요. 공주는 쌍둥이 형제에게 마법의 낫을 주면서 말했다. 이 낫이 바닷길을 열어줄 거예요.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세요. 웨이링은 웨이징이 먼저 진주를 찾아낼까봐 즉시 달려갔다. 하지만 웨이징은 마이리 공주와 더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얘기를 나눌수록 더 공주를 좋아하게 되었다. 웨이징은 한참 얘기를 나눈 후에야 공주에게 작별을 고하고 진주를 찾으러 출발했다. 웨이징은 우선 여행 준비를 하기 위해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오두막에는 쌍둥이 형이 한 마리뿐인 말과 음식 부스러기까지 모두 가져간 뒤였다. 그래서 웨이징은 몇 날을 먹지도 못하고 걸어가야 했다. 목이 마르면 시냇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과일을 찾아 따먹으며 고생을 했다. 그동안 웨이링은 큰 홍수가 휩쓸고 간 어느 강가 마을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모든 걸 잃고 절망하고 있었다. 웨이링은 마을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얼마 전에 큰 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은 폐허가 되었고 우린 굶주리고 있지요. 마을을 구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용왕한테 가서 황금 국자를 빌려오는 거랍니다. 내게 배를 한 척 빌려준다면 내가 용왕한테 가서 황금 국자를 빌려오겠어. 웨이링은 배를 얻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고마워하며 겨우 몇 척 안 남은 배 중 한 척을 빌려주었다. 웨이링은 배를 타고 물이 불어난 강을 건너서 동해로 향했다. 웨이징도 얼마 후에 그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도울 방법이 있는지 물었고 마법의 황금 국자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지금 용궁에 가는 길이니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에게도 배를 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웨이징은 마을 사람들에게 배가 더 필요할 거로 생각했다. 아닙니다. 전 수영을 하면 됩니다. 배는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실 겁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강으로 뛰어들었다. 웨이징은 파도 치는 강을 헤엄쳐가며 마침내 거친 동해에 닿았다.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파도가 무서울 정도로 높았다. 그런데 그곳에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는 웨이링이 있었다. 그는 겁이 나서 거친 바닷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웨이징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마법의 낫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러자 물이 즉시 거치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드러났다. 웨이링은 말 한마디 없이 웨이징 뒤를 쫓아갔다. 용왕의 궁전은 거대한 동굴이었다. 길가에는 녹색 해초가 드리워져 있었고 커다란 정문에는 거대한 대합 조개에서 만들어진 진주들이 박혀 있었다. 궁전 문 앞에 용왕이 서 있었다. 자네들을 만나 기쁘네. 기다리고 있었네. 내 보물을 보여주지. 용왕이 미소를 지었다. 용왕이 데려간 곳은 보물이 가득 찬 작은 동굴이었다. 그곳엔 온갖 보석들과 보물로 가득한 상자들이 잔뜩 쌓여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보물들을 보는 건 괜찮지만 가질 수 있는 건 각자 단 한 개씩 뿐이네. 용왕이 경고했다. 그럼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욕심 많은 웨이링이 먼저 나서며 말했다. 웨이링은 탐욕스럽게 주위를 둘러보고는 진주로 가득 찬 바구니를 보자마자 가장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를 집었다. 진주를 손에 넣은 웨이링은 다이아몬드에도 욕심이 생겨 몰래 훔치려고 했지만 문지기가 지켜보고 있어서 포기하고 동굴에서 나왔다. 웨이징도 빛을 내는 진주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과의 약속 때문에 황금 국자를 집었다. 웨이징이 밖으로 나오자 웨이링은 이미 가버리고 없었다. 용왕은 직접 궁전 입구까지 배웅을 해주었다. 웨이링은 홍순한 마을에 먼저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이 기대에 찬 환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황금 국자는 가져왔나요? 용왕이 빌려주기를 거절했소. 웨이링은 거짓말을 하고 말을 타고 서둘러 떠나버렸다. 잠시 후 웨이징이 도착했다. 황금 국자는 가져왔나요? 네, 여기 황금 국자가 있습니다. 웨이징은 황금 국자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넘치던 물이 순식간에 줄어들고 강바닥에서 거대한 조개가 드러났다. 그 조개 안엔 검은 진주가 들어있었다. 지금까지 이런 진주 조개는 본 적이 없소. 진주를 우리를 도와준 저 젊은이에게 줍시다. 고맙습니다. 웨이징은 검은 진주가 공주가 원한 게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받았다. 웨이징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이리 공주에게 떠났다. 웨이링과 웨이징은 거의 동시에 공주에게 도착해 각자의 진주를 내놓았다. 수고했어요. 밤이 되면 어떤 진주가 빛을 내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쌍둥이 형제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 형인 웨이링은 당연히 자신의 진주가 빛을 낼 거로 생각하며 자신만만해 있었다. 마침내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 웨이링은 공주가 자기의 눈부시고 빛나는 진주를 꺼내자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진주는 영롱하게 빛나던 빛이 곧 사라져버렸다. 아니, 이럴 리가 없어. 웨이링은 그 진주를 받아들고 거세게 흔들고 소매로 문질러 댔지만 빛이 나지 않았다. 웨이링은 매우 실망했다. 다음으로 마이리 공주는 웨이징의 진주를 꺼냈다. 그러자 까만 진주는 수많은 별처럼 찬란한 빛을 냈다.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웨이링은 눈을 감아버렸다. 잠시 후 웨이링이 눈을 다시 떴을 때
마이리 공주와 웨이징은 그곳에 없었다. 용감하고 착한 웨이징은 아름다운 마이리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거인의 알. 오래전 어떤 왕국에 매우 용감한 젊은이가 있었다. 아버님, 모험을 떠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간절히 원하자 마지못해 허락하고 말았다. 용감한 젊은이는 말을 타고 모험을 찾아 여행을 떠났다. 젊은이가 숲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물 4마리가 보였다. 사자, 사냥개, 독수리와 개미 1마리가 사슴 시체를 두고 다투고 있었다. 젊은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사자가 으르렁거렸다. 이보게 친구, 보다시피 우리는 죽은 사슴고기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몰라 이렇게 다투고 있네. 만약 이 고기를 정확하게 나누어주면 보답하겠네. 젊은이는 승낙하고 사슴고기를 4부분으로 나누었다. 사자에게 엉덩이 부분을, 사냥개에게는 갈비살, 독수리에게는 내장을, 그리고 개미에게는 머리 부분을 주었다. 동물들이 모두 만족하자 사자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에게 보답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킬 거야. 그리곤 갈기에서 머리털을 한 올 뽑아 젊은이에게 주었다. 이 머리털을 가지고 가게. 자네가 사자가 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신과 사자라고 말하게. 그러면 사자로 변할 거야. 사람이 다시 되고 싶으면 신과 인간이라고만 하면 되네. 사냥개 역시 몸에서 털을 한 올 뽑아주면서 사냥개로 변하고 싶으면 신과 사냥개라고 말하고 신과 인간이라고 하면 다시 인간이 된다고 했다. 독수리는 깃털을 뽑아주면서 신과 독수리라고 하면 독수리가 된다고 했다. 개미 역시 젊은이에게 더듬이 하나를 주면서 신과 개미라고 하면 개미가 된다고 했다. 젊은이는 그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길을 나섰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성을 지나게 되었다. 젊은이는 성 안을 살펴보고 싶었으나 높은 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져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깃털을 뽑아 말했다. 신과 독수리! 그러자 독수리로 변해 성 위로 날아올랐다. 성 가장 높은 탑에 열린 창문이 보였다. 그곳으로 날아가 창문턱에 내려앉아 침실을 들여다보니 아름다운 아가씨가 잠들어 있었다. 신과 인간이라고 말하자 다시 인간이 되어 침실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아가씨를 더 잘 볼 수 있었다. 아가씨가 깨어나 젊은이가 곁에서 자기를 보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여기서 뭘 하시는 건가요? 만약 이성주의인 거인이 당신을 보게 된다면 단번에 당신을 해칠 거예요. 아가씨, 난 거인이 두렵지 않아요. 나는 모험을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이 커다란 성에 당신이 잡혀있는 것 같군요. 당신을 도와주고 싶소. 나는 거인에게 잡혀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도움을 청한다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거인을 상대한 모든 사람은 모두 거인을 이기지 못했어요. 갑자기 천둥 소리가 성 전체에 메아리치며 울렸다. 어쩌죠? 거인이 곧 나타날 텐데 당신이 숨을 곳이 없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가씨. 젊은이는 개미의 더듬이를 잡고 주문을 말했다. 바로 그때 거인이 들어왔다. 방금 당신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던데? 거인은 모든 곳을 다 뒤져보았지만 개미를 알아보지 못했다. 거인은 머리를 갸우뚱하며 방을 나갔다. 젊은이가 다시 신과 인간이라고 말하자 다시 인간이 되었다. 그 광경을 본 아가씨는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아, 당신이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군요. 저를 구하려면 거인을 없애야 하는데 거인을 없애려면 우선 거인의 생명이 들어있는 알을 깨야 한답니다. 그 알은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음날 거인이 다시 아가씨의 침실에 오자 아가씨가 말했다. 거인님, 어젯밤 꿈에 당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꿈을 꾸었어요. 당신의 비밀인 알을 어떤 남자가 부수더군요. 걱정하지 마시오, 아가씨. 그 알을 아주 잘 숨겨놨으니. 거인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서면서도 불안했다. 정말 위험할지도 모르니 알을 다른 곳에 숨기기로 하고는 거인은 순식간에 비둘기가 되어 창밖으로 날아갔다. 계속 거인의 행동을 살피고 있던 젊은이는 신과 독수리 주문을 하고 비둘기를 뒤따라갔다. 비둘기는 어느 동굴에 앉더니 안에서 알이 든 작은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바로 그때 독수리가 도착했다. 비둘기는 독수리를 보더니 코요테로 변해서 알을 삼켰다. 코요테는 뛰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신과 사자라고 말하며 사자로 변해 추격했다. 이번에는 코요테가 산토끼로 변해서 덤불에 숨었다. 사자는 더 이상 쫓을 수가 없어 신과 사냥개라고 말하며 산토끼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산토끼는 잡힐 위험에 처하자 재빨리 비둘기로 다시 변했다. 독수리가 비둘기를 잡아 발에 쥔 채 땅으로 내려왔다. 독수리가 죽은 비둘기 배를 갈라 단번에 알을 깨버리자 죽은 비둘기 대신 그 자리에 거인이 누워 있었다. 독수리는 성으로 돌아가 아가씨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신과 인간이라고 말하며 다시 인간이 되어 아름다운 아가씨를 팔에 안았다. 그들은 결혼해서 그 음침한 성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행복하게 살았다. 노래하는 장미. 오래전 왕에게 공주 셋이 있었다. 공주들은 요즘 젊은 아가씨들보다 더 아름다웠고 모두 16살이 넘었다. 왕은 공주 가운데 한 명을 여왕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왕은 공주 셋을 모두 불렀다. 내 딸들아, 나는 이제 늙고 지쳤단다. 이제 하루하루가 나에게 선물과도 같구나. 죽기 전에 너희 중 한 명한테 나의 모든 영지와 왕위를 물려주고 싶구나. 이제 밖으로 나가서 노래하는 장미를 찾아오거라. 그 장미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 왕위를 물려줄 것이고 여왕으로서 나의 영토를 지배하게 하겠다. 새 공주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와 슬프게 작별을 하고는 자기 운을 믿으며 각자 길을 떠났다. 가장 어리고 아름다운 막내 공주는 어둡고 깊은 숲속으로 가야만 했다.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새들도 둥지로 떠났다. 얼마 후 숲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그때 갑자기 맑고 아름다운 음색의 소리가 들렸다. 공주는 어떤 새나 사람한테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공주는 그게 노래하는 장미의 소리라고 생각했다. 공주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서둘러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절벽 위에 커다랗고 오래된 성을 발견했다. 공주는 힘겹게 절벽을 올라가 성문 앞에 도착해 빗장을 여러 번 두드렸다. 그러자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긴 회색 수염이 난 늙은 남자가 나왔다. 원하는 게 뭐요? 그는 심술궂은 목소리로 놀란 공주에게 물었다. 노래하는 장미를 갖고 싶어요. 그 장미가 당신 정원에 있나요? 물론 있지요. 늙은 남자가 대답했다. 제가 그 장미를 가지려면 무엇을 하면 되죠? 노래하는 장미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돼요. 당장 그걸 가져가요. 그렇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7년 후에 이 성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귀중한 장미를 주세요. 공주는 신이 나서 말했다.
그녀는 장미와 왕국밖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7년 후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 노인은 성으로 들어가 곧 활짝 핀 장미를 가져왔다. 그 장미는 너무나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고 공주의 가슴은 기뻐서 콩닥콩닥 뛰었다. 그녀는 손에 장미를 든 채 가능한 한 빨리 마치 사슴처럼 숲을 뛰어내려갔다. 노인은 그녀의 뒤에서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7년 후에 봅시다. 공주는 밤새도록 손에 장미를 들고 어두운 숲을 달렸다. 노래하는 장미를 가졌고 왕국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기쁨으로 공주는 무서움도 느끼지 못했다. 장미는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고 성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낭낭하고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다. 공주는 성에 도착해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다. 장미는 아름답게 노래 부르고 있었다. 성 전체가 기쁨에 뒤덮였고 왕은 축하 의식을 열었다. 곧 두 언니도 돌아왔다. 언니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장미를 가지고 왔던 막내 공주는 아버지가 살아있었지만 여왕이 되었다. 왕의 가족들은 아름답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7년이 지났다. 7년이 지나 8년이 된 첫 번째 날, 노인이 왕 앞에 나타나 노래하는 장미를 가져간 딸을 달라고 했다. 왕은 첫째 공주를 노인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흔들며 그녀가 아닙니다 하고 말했다. 왕은 노인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채고는 가슴을 치며 가장 젊고 사랑스러운 공주를 넘겨주었다. 공주는 이제 회색 수염을 가진 노인을 따라 성으로 가야 했다. 그녀가 그에게 노래하는 장미를 얻었기 때문이다. 공주는 성에서 이 늙은 주인 말고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슬픔에 잠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아버지와 언니들이 그리웠다. 성에는 아주 많은 보석이 있었지만 공주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기분은 좋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고향을 생각하며 보냈다. 성의 모든 문과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노인은 그녀에게 열쇠 한 개도 내주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첫째 언니가 성 근처의 왕자와 며칠 안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그녀는 노인에게 가서 언니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가게 해주지. 하지만 결혼식 내내 한 번도 웃지 마라. 만약 내 명령을 어겼다가는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나는 계속 네 옆에 있을 거고 만약 조금이라도 웃으려고 입을 벌린다면 벌을 받게 될 거다. 명심해라. 노인이 말했다. 공주는 지키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되자 그녀는 회색 수염이 있는 노인과 함께 결혼식장에 나타났다. 너무나 오랜만에 딸을 만난 왕은 기쁨에 휩싸였다. 그녀는 매우 행복했지만 노인의 명령을 잊지 않고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그 노인과 함께 외로운 성으로 슬프게 돌아왔다. 단조로운 그녀의 삶이 또 시작되었고 불쌍한 공주는 이 시간이 끝나기를 항상 기도했다. 두 번째 언니가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은 다시 한번 그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고 노인에게 가서 언니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가게 해주지. 하지만 이번에는 결혼식 동안 단 한 번도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번에도 나는 계속 내 옆에서 감시할 것이다. 노인이 말했다.
공주는 이것도 지키기 쉬울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되자 회색 수염이 있는 노인과 함께 결혼식장에 나타났다. 너무나 오랜만에 딸을 본 왕은 몹시 기뻤다. 모든 사람이 밖으로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은 그녀를 환영하며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녀는 말을 못하는 척하면서 아름다운 입술 사이로 단 한마디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이번엔 저번처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모두 다정히 말하는 걸 보고는 아주 짧은 말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노인은 재빨리 뛰어와 그녀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와서 그녀를 외로운 성으로 데리고 갔다. 성엔 아주 많은 보석이 있었지만 공주는 보석엔 관심이 없었다. 어느 날 그녀가 장미가 탐스럽게 피어서 노래하는 정원을 슬프게 걷고 있을 때 노인이 말했다. 여왕이여, 만약 내일 12시가 되면 내 목을 3번 치시오. 그러면 이 성 안의 모든 것이 당신 것이 되고 당신은 영원히 자유로워질 것이오. 공주는 노인의 말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실행하기로 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노인은 12시 조금 전에 나타나 목을 내놓았다. 그녀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성의 시계가 울릴 때마다 칼을 3번 내리쳤다. 그러자 놀랍게도 피가 흐르는 대신에 머리에서 열쇠가 떨어졌다. 그건 성 안의 모든 문과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수많은 값진 보석들을 발견했고 부자가 되어 영원히 자유롭게 살았다.